세계 천문학계가 주목한 놀라운 순간, 하버드 우주학 심포지엄에서 한국인 연구자의 발표가 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선사했는데요. 저명한 천문학자들의 표정이 순간 바뀌었고, 오랜 시간 서구 중심으로 서술되던 천문학 역사의 새로운 획을 긋는 그 사건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천문학이 지닌 놀라운 정밀성과 과학적 가치가 왜 지금까지 세계 과학사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는지, 지금 그 사연 빠르게 만나보러 가시죠.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용기를 줄 뿐 아니라 긍정적 에너지를 가득 채워주게 됩니다. 하버드 천문물리학과의 웅장한 롤의 강당이 세계 각국에서 모인 천문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백 개의 좌석이 모두 채워졌고, 벽을 따라 서 있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강당의 높은 천장에는 태양계와 주요 별자리들을 정교하게 표현한 조명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공대 우주천문학과의 소피아 라미레즈 교수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어머니와 멕시코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다문화적 시각으로 한국 고대 천문학과 현대 우주론을 접목한 연구를 15년째 진행해온 학자죠. 수십 편의 논문과 별을 읽는 고대인들이라는 베스트셀러 저서를 통해 동서양 천문학의 연결고리를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우주의 기원과 문명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 초청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하버드, 옥스포드, 도쿄대, 북경대 등 세계 유수 대학의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인 권위 있는 학술 행사였죠. 아직 제 발표 차례가 오지 않아 사멸중앙에 앉아 조용히 다른 학자들의 토론을 메모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주장들을 태블릿에 꼼꼼히 기록하면서요. 미국과 유럽의 천문학자들이 앞다투어 자국의 우주 탐사 역사와 천문학적 업적을 자랑하며 발언권을 차지했습니다. 심포지엄이 시작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서구 중심적 시각이 강당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들의 발언은 세련된 학술적 표현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자국의 우월감이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마이클 하워드 교수가 단상에 올라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미국 학계의 거물로 흰 머리카락과 깔끔한 정장 차림이 위엄을 더했죠. 미국은 현대 천문학의 중심지입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부터 제임스 웹 망원경까지 우리의 기술이 우주의 비밀을 밝혀왔죠. 특히 블랙홀 관측에서 우리 연구팀은 독보적입니다. 그의 발언 중에는 슬라이드에 나사의 예상 그래프와 주요 발견, 타임라인이 화려하게 표시되었고 청중들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하워드 교수가 자리에 앉자마자 영국 케임브리지의 엘리자베스 윌슨 교수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우아한 영국 억양과 세련된 손짓이 그녀의 발표에 품격을 더했죠. 유럽의 천문학은 갈릴레오와 코페르니쿠스 시대부터 시작됐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유럽 우주국 ESA는 가장 정밀한 우주 지도를 만들었고, 영국의 스티븐 호킹은 우주론의 새 장을 열었죠. 그녀는 특히 가장 정밀한이라는 표현에 강세를 두었고, 이어서 유럽의 관측소들이 미국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가졌다는 점을 교묘하게 강조했습니다. 윌슨 교수의 발표에 청중들, 특히 유럽에서 온 학생들이 열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론은 계속 이어졌고 서구 천문학자들은 각자 자신의 연구와 자국의 업적을 내세우며 열띠게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학자는 소비에트 시대의 우주 개척을, 독일 교수는 광학 기술의 혁신을, 이탈리아 천문학자는 갈릴레오부터 이어진 전통을 강조했죠. 발언할 때마다 프로젝터에는 그들의 국기를 연상시키는 색상의 슬라이드가 번갈아 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시아, 특히 한국의 천문학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중국의 고대 역법과 일본의 관측 기록은 간략히 언급되었지만 한국은 마치 세계 천문학의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진 듯했죠. 심지어 인도의 고대 천문학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만 한국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인 배제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저는 태블릿으로 메모를 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발언권을 요청할까 고민했지만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죠. 손가락으로 태블릿 화면을 빠르게 넘기며 미리 준비해둔 자료들을 확인했습니다. 아름답게 복원된 천상열차 분야 지도와 첨성대의 3D 모델링, 그리고 최근 발견된 신라시대 천문 기록들까지. 때가 오면 이 자료들이 그들의 편향된 시각을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2시간가량의 긴 발표와 토론이 끝나고 10분간의 휴식 후 드디어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청중에게 질문을 받기 시작했고 여러 손이 올라갔습니다. 청중석 중앙에서 동양인 학생이 손을 들고 발언했습니다. 그는 하버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한국계 학생으로 보였고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발표자 분들께서 서양의 천문학적 업적을 상세히 설명하셨는데, 동아시아, 특히 한국의 전통 천문학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첨성대나 천상열차 분야 지도 같은 유물이 현대 천문학에 기여한 바가 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해본 결과 고려시대의 별자리 관측 정확도는 당시 유럽을 훨씬 앞서 있었는데 이런 사실이 서양 천문학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강당에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몇몇이 소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미국 학생들 몇몇은 눈동자를 굴리며 지루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뒤쪽에서는 작은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무대 위 패널석에서는 하워드 교수와 윌슨 교수가 서로를 향해 살짝 미소 지으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윌슨 교수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질문자를 향해 살짝 고개를 기울였고 하워드 교수는 펜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인내심이 바닥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청중석 맨 뒷줄 구석에서 백발의 노학자가 불편한 표정을 짓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패널들을 노려보고 있었고 손에 쥔 프로그램 책자를 꾹 쥐어 구겨질 정도로 분노를 억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흰 눈썹이 찡그린 표정과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멀리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세계적인 고대 천문학 권위자 박종현 교수였습니다.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국제천문학연맹 IAU 역사분과 위원장을 지낸 학자로 그의 저서 동양 천문학의 재발견은 12개 언어로 번역된 바 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실망과 안타까움이 느껴져 잠시 망설이다 저는 용기를 내어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와 객석 통로에 설치된 마이크 앞에 섰고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조정한 후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질문에 제가 간략히 설명을 덧붙여도 될까요? 수십 년간 이 분야를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갑작스러운 발언에 강당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학생들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고 몇몇은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단상 위에서는 하워드 교수와 윌슨 교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경계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워드 교수는 상체를 뒤로 젖히며 팔짱을 꼈고 윌슨 교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사회자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예, 물론이죠. 박 교수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꺼내 무선 연결을 통해 제 자료를 메인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국보 제228호 천상열차 분야 지도와 정교한 3D 복원 이미지가 대형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고 고해상도 이미지는 돌에 새겨진 별자리의 미세한 부분까지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청중석에서 의아한 표정들이 보였고 몇몇은 휴대폰으로 화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계 학생들은 특히 집중한 표정으로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윌슨 교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워드 교수는 팔짱을 푼 채 약간 불편한 표정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1395년에 제작된 천상열차 분야 지도입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의 명으로 만들어진 이 천문도는 단순한 별자리 그림이 아니라 과학적 정밀도를 갖춘 관측 결과물입니다. 화면에는 정교한 별자리 배치와 좌표계가 돋보이는 천문도의 확대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청중석이 점점 조용해지는 것을 느끼며 자신감을 얻고 계속했습니다. 이 천문도에는 1467개의 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별들의 위치가 현대 천문학의 관측 결과와 비교했을 때 99%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현대 천문학 소프트웨어로 검증한 비교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윌슨 교수가 안경을 고쳤으며 흥미로운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그 정도의 정확성이라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어떻게 그런 정밀도가 가능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천문도가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134년 전인 1247년에 제작된 고려시대 천문도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최소한 고려시대부터 매우 정교한 천문 관측 체계를 갖추고 있었죠. 저는 첨성대 3D 모델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647년에 신라 선덕여왕 시대에 건립된 첨성대는 세계 최초의 과학적 천문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대 역사적인 기념물이 아닌 정밀한 관측 장치였죠. 하워드 교수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주장은 과장된 것 아닌가요? 그 시대에 그런 정교한 관측이 가능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천문학과와 나사 행성과학
연구소의 공동 연구팀이 첨성대의 천문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해상도 3D 스캐닝과 천문역학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첨성대의 건축학적 특성이 놀라운 천문학적 정밀성을 지니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첨성대의 창문 배치는 태양의 계절별 천구 위치와 극히 정밀한 수준으로 일치합니다. 춘분, 하지, 추분, 동지 등 태양의 연주 운동을 정확히 관측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7세기 신라 과학자들이 천체 운동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천문학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첨성대를 구성하는 27단의 석재 배치는 천문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각 석재의 높이와 간격은 달의 시데리얼 공전 주기인 27.3일과 정확히 대응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당시 천문학자들의 치밀한 관측과 계산 능력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기존 서구 중심의 과학사 서술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합니다. 첨성대는 이제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고도의 과학적 지식과 천문학적 통찰력을 담고 있는 과학 관측 장치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첨성대의 정교한 천문학적 기능을 생생한 애니메이션으로 재현했습니다. 복잡한 천체 운동의 세부 메커니즘을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이 장면은 강당에 있던 청중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의 눈빛은 자부심과 학문적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으며 그들의 표정에는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던 동양 과학의 위대함에 대한 뿌듯함이 드러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종대왕 시대의 과학혁명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1442년에 제작된 세계 최초의 우량계인 치국이입니다. 이는 갈릴레오가 태어나기도 전이며 서양에서 비슷한 도구가 발명되기 200년 전의 일이죠. 윌슨 교수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치국이의 과학적 정밀성은 당시 조선 과학자들의 놀라운 재료 공학과 정밀 가공 기술에서 비롯됩니다. 1442년 조선은 전국 규모의 기상 관측 네트워크를 구축했는데 이는 당시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혁신적인 과학 시스템이었습니다. 제작 과정을 보면 그 첨단성이 드러납니다. 치국이는 주로 청동이나 주철로 제작되었으며 금속 주조 기술의 정밀성이 측정의 정확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었죠. 조선의 금속 야금 기술자들은 주철이나 청동의 합금 비율을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금속의 팽창계수와 수축 특성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문금의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치국이의 눈금 제작은 더욱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당시 조선의 장인들은 현미경이나 첨단 측정 도구 없이도 믿기 힘들 정도로 정확한 눈금을 새길 수 있었습니다. 이는 첨성대 건축에서 보여준 정밀한 천문학적 각도 계산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더욱 혁신적인 점은 데이터 활용 시스템입니다. 전국 각지에 설치된 치국이는 실시간으로 강수량을 측정하고 이 데이터는 즉각 농업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지역별 기후 차이를 고려한 과학적 접근법은 현대 기상학의 기본 원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측정 원리 자체도 과학적으로 매우 정교했습니다. 원통형 치국이의 내부 구조는 강수량을 최소한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확히 설계되었습니다. 내부 벽면의 미세한 가공 기술은 물리학적 원리, 특히 물의 표면 장력과 중력을 고려한 정밀한 설계의 결과였죠. 유럽의 과학사학자들조차 17세기까지 이러한 수준의 기상 관측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재료 과학, 금속 공학, 정밀 가공 기술, 그리고 수학적 정밀성이 결합된 치국이는 단순한 측정 도구가 아니라 당시 과학 기술의 최첨단 결정체였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자연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그 지식을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조선 과학자들의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15세기 중반 조선의 과학 기술 수준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웅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청중석에서 한 서양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이런 과학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산업혁명을 이루지 못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역사는 선형적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16세기에서 17세기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큰 전쟁을 겪으며 많은 문화재와 지식이 소실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종대왕 시대의 과학혁명은 인류 과학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조선시대 과학서적들의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조선의 과학자들은 농사직설, 칠정산, 혼천이설 등 다양한 과학서를 저술했습니다. 특히 칠정산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천문학 계산법을 담고 있었죠. 하워드 교수가 팔짱을 풀고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취들이 독자적인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훌륭한 질문입니다. 한중일 세 나라의 천문도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천상 열차 분야 지도는 중국과 일본의 천문도보다 별의 위치를 더 정확하게 기록했고 독특한 좌표 체계를 사용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세 나라의 천문도가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고 한국 천문도의 정확도가 수치로 비교되어 있었습니다. 윌슨 교수는 이제 완전히 몰입한 표정으로 자세를 바꿔 앉았습니다. 도쿄대학의 야마모토 교수는 2018년 논문에서 조선의 천문학은 단순한 중국 천문학의 복제가 아니라 독자적 발전을 이룬 과학 체계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일본 학자의 연구를 인용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청중석에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현대 천문학에 이런 고대 지식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현대 천문학의 핵심은 정확한 관측과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한국의 전통 천문학은 정밀한 관측과 체계적인 기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죠. 더구나 현대 한국은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 2022년에는 독자 기술로 달 궤도선 다누리를 발사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달 표면을 촬영한 최신 이미지가 나타났고 청중들의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하워드 교수와 윌슨 교수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 그들의 얼굴에는 존중과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종현 교수는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박수를 보냈고 이내 강당 전체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질문했던 한국계 학생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고 그는 감사의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천문학 역사를 이야기할 때 너무 서구 중심적 시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윌슨 교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하워드 교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학기 강의에 한국 천문학 내용을 추가해야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심포지엄 이후 발표 내용이 빠르게 퍼져나가며 세계 천문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하버드의 특별 워크숍 개최 결정과 유명 학술지들의 특집호 준비는 한국 천문학의 정당한 평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시간의 흐름을 따라 현대 대한민국 나로우주센터로 장면을 옮겨봅니다.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 거대한 발사대에서 누리호가 힘차게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통제실에서는 긴장된 표정의 연구원들이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1단 분리 성공, 2단 정상 점화, 페어링 분리 완료, 카운트다운이 이어지고 마침내 위성 궤도 진입 확인이라는 외침과 함께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수많은 실패와 도전 끝에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완벽한 임무를 수행한 순간입니다. 누리호 개발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2013년 나로호 발사 성공 이후 한국은 완전한 독자 기술로 우주 발사체를 만들겠다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9년간의 연구 개발, 3천억 원의 예산, 300여 명의 연구진이 투입된 대형 국책 프로젝트였죠. 첫 발사에서의 실패를 딛고 2022년 마침내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성공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자체 기술로 1톤 이상의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 한국이 이 위협을 달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버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한국 고대 천문학의 정신이 현대에 이어진 결과물입니다. 천상 열차 분야 지도를 만들었던 그 정밀함과 첨성대로 별을 관측했던 그 과학적 태도가 1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주 강국의 꿈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한국의 우주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분야들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해상도 지상 관측 기술은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500kg급 전자광학 위성은 0.5m 이하의 놀라운 해상도로 지구를 관측합니다. 이는 축구장에 놓인 축구공까지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며 차량의 종류는 물론 번호판까지 판독 가능한 정밀도입니다. 이 기술의 가치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섭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플래닛 랩스와 맥설, 프랑스의 에어버스, 이스라엘의 IAI, 그리고 한국의 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만이 상용화에 성공한 첨단 분야입니다. 특히 한국은 정밀 항법장치, 영상보정 기술, 영상 압축, 전송 시스템 등을 국산화하여 기술 자립률이 95%에 달합니다. 대전 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 제어실, 연구원들은 한반도와 주변국의 고해상도 위성사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기상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산불이나 홍수 같은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며
농작물 생육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데 활용됩니다. 또한 국가 안보를 위한 정찰 능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누리호의 심장부인 75톤급 액체 엔진 제어 기술은 또 다른 한국의 자랑입니다. 누리호 1단에는 이 엔진 4기가 클러스터링 되어 있는데 이는 마치 4개의 거대한 심장이 완벽한 협주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영하 183도의 극저온 액체 산소와 등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 엔진은 열역학, 연소, 제어, 진동 제어 등 수백 가지 요소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이러한 액체 엔진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스페이스X, 러시아의 로스코스모스, 프랑스의 아리안스페이스, 중국의 창정 시리즈만이 상용화에 성공한 영역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한국이 이 기술을 단 10년 만에 독자 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60년, 러시아는 70년의 우주 개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압축성장으로 이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특히 누리호의 엔진 구조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상업용 로켓인 스페이스X의 펠컨 9과 유사한 다중엔진 클러스터링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미래 발전 가능성도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주 부품 분야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초소형 관성항법 장치 INS는 우주 환경에서 위성의 위치와 자세를 정확히 측정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 이 핵심 기술은 지금까지 미국의 허니웰, 프랑스의 탈레스 정도만 상용화한 고정밀급으로 한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한 것은 우주 기술의 자립도를 크게 높인 성과입니다. 진동 감쇄 기술도 주목할 만합니다. 우주 발사체가 대기권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극심한 진동은 탑재된 위성이나 장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나노 기술 기반의 스마트 댐퍼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기술은 진동을 90% 이상 감소시켜 민감한 전자 장비를 보호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더욱 미래지향적인 분야인 군집 위성 제어 기술에서도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10kg 내외의 초소형 위성 수십 기를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운영하는 이 기술은 현재 미국 DARPA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주도하고 있는 첨단 분야입니다. 한국은 카이스트와 서울대 중심의 연구진이 AI 기반 자율 위치 보정 및 임무 분산 기술을 개발하여 실제 궤도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기술은 위성들이 우주에서 스스로 최적의 위치를 찾고 서로 협력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의 집단지성을 구현한 것으로 미래 우주 탐사와 관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주 기술 역량은 차세대 극자외선 태양 관측 기술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서울대 천문학과 연구실에서는 다누리호가 보내온 극자외선 태양 관측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달 궤도에서 태양을 극자외선으로 촬영한 기록으로 태양 코로나와 플레어 현상을 새로운 각도에서 관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극자외선 UV 망원경 기술은 미국 NASA, 일본 JAXA, 유럽 ESA만이 보유했던 고급 기술 분야였지만 한국은 달 궤도에서의 관측이라는 독창적 접근으로 이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태양풍 변화와 우주환경 분석에 중요한 자료가 되어 우주항법과 우주기후 예측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런 첨단 우주 기술들이 단순한 현대의 성과가 아니라 수백 년 이어온 한국 과학 정신의 결실이라는 사실입니다. 15세기 세종대왕 시대에 치구기를 발명하고 정밀한 천문 관측 기록을 남겼던 그 과학적 정신, 임진왜란의 위기 속에서도 거북선이라는 혁신적 전함을 만들어냈던 그 창의력, 조선시대 내내 천문학과 역법을 발전시켰던 그 지속적인 탐구 정신이 오늘날 한국의 우주 기술로 꽃피운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한 과학자는 우리 선조들이 철갑선인 거북선을 만들었듯이 우리는 철갑을 두른 발사체인 누리호를 만들었습니다. 그 정신은 동일합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우주 기술 역량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992년 국내 첫 실용위성인 우리별 1호 발사를 시작으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차근차근 기술을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2013년 나로 발사 성공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여기서 얻은 경험과 지식이 누리호 개발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우주 산업이 국제적으로도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위성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주 발사체 분야에서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세계 발사체 시장에서 스페이스X에 이어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소형 위성 발사 시장에서는 더욱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우주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달 착륙선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KPS 구축, 재사용 가능한 발사체 개발, 우주 탐사선 프로젝트 등을 통해 우주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전망입니다. 세계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한국의 과학 전통은 이제 현대 기술의 최전선에서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대 천문학의 별빛은 현대 우주 기술의 빛나는 미래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이제 우주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연구실 벽면에는 천상 열차 분야 지도와 누리호 발사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별을 읽던 민족이 별을 향해 간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이어지는 한국 과학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날 심포지엄이 끝난 후 로웰홀의 조용한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낮 동안의 긴장과 감정의 파도가 잔잔히 가라앉으며 한 문장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별을 읽던 민족이 이제 별을 향해 간다. 15년 전 학자의 길을 처음 걸으며 우주의 기원이라는 무한한 질문 앞에 섰습니다. 그 질문은 늘 위대한 문명들에서 출발했고 그 중심은 언제나 서구의 기록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점점 더 자주 동양, 특히 한국이라는 작은 반도, 국가의 눈길을 돌리게 되었죠. 그곳에는 별을 두려워하지 않고 관측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별을 기록하고 그것을 다시 사람들의 삶에 연결지으려 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천상 열차 분야 지도, 첨성대, 츠구기, 혼천해, 칠정산, 그 모든 것들이 단순한 기억의 편린이 아니라 하나의 완결된 과학적 세계관임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심포지엄에서 한국 고대 천문학을 발표했을 때 수십 개국에서 모인 천문학자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의심에 찬 눈빛이었지만 고해상도 천문도와 첨성대의 과학적 구조, 세종시대의 정밀한 기상 관측 시스템이 소개되자 그들의 표정이 조용히 변화했습니다. 마침내 다누리호의 극자외선 태양 촬영 영상이 나타났을 때 그들의 눈빛은 의심이 아닌 존경과 경청으로 채워졌습니다. 과학은 단순한 기술의 축적이 아닙니다. 과학은 태도입니다. 오랜 시간 자연을 관찰하고 경외하며 그 질서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의 정신,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주 탐사의 근본적인 뿌리가 되었습니다. 누리호가 달을 향해 솟구칠 때 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지 로켓이 아니다. 이건 시간의 강을 건너온 한 민족의 응답이다. 극저온 엔진의 불꽃 속에는 정확한 별자리를 새기던 조선의 천문관들이 있었고 페어링이 분리되는 순간에는 하늘을 향해 계단을 쌓던 신라의 과학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누리호는 단순한 현대의 과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통과 정신이 축적되어 비로소 탄생한 과거와 미래의 조우였습니다. 연구실 책상 위에 놓인 천상 열차 분야 지도의 복사본 옆에 다누리호가 보내온 태양의 극자외선 이미지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그들이 말해주는 진리는 하나입니다. 별을 읽던 이들은 언젠가 별에 닿게 된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도록 외면했던 한 나라의 과학 정신이 이제는 우주의 새로운 중심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를 꿰뚫는 통찰, 그리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과학이며 한국은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왜 한국을 모르느냐고 묻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별을 향해 간다. 그 길엔 당신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